총선을 5개월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을 미리 만나보고 검증하는 국민 면접 프로젝트. 네 번째 면접자는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사전에 받은 간단 이력서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되는 건가요? 아유, 저희가 나오나요? 들려드립니다. 네. 간단 이력서. 이름 손수조. 나이 38세. 소속 국민의힘. 선수 영선. 지역 동두천 연천. 종교 개신교. MBTI ENFJ. 끝. 저는 정치인 손수조 하면 박근혜 퀴즈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예. 2012년이었어요. 그때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뭐 어떻게 보면 박 비대위원장의 그때 지원을 받아서 정치권에 입문을 하신 건데 그때 20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정치권에 입문을 하시게 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던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이에요. 27대였는데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정치가가 꿈이었어요. 정치가가 꿈이었고 좀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약간 사적인 그런 만족감보다는 공적인 거에 대한 보람을 굉장히 느끼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송 기자 지망도 있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는 길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방송 기자를 먼저 좀 하고 그래서 네, 정치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혼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예.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부산 사상구에서 이제 선거가 있었고 이 선거에 출마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근데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무작정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는데 그때 할 때만 해도 예. 한나라당 이제 그 공천 심사위원들 이메일을 뒤져서 이력서를 이메일로 막 집어넣고 전화번호를 어떻게든 수부해서 전화를 하고 예. 회의실 앞에서 막 기다리고 이랬던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뭐 당직이나 직함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랬죠. 어떻게 보면 그냥 바로 부딪히셨던 거네요. 그야말로 맨땅 헤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 총선 때 부산 사상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랑 맞붙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 대권 주자로 그때도 거론이 됐었는데 이거 처음부터 되게 센 후보랑 맞붙으셨었는데 그때 그래도 뭐 낙선을 하시긴 했지만 43% 득표를 얻으신 거는 많이 얻으셨던 게 아닌가.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나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사실 뭐 그 당시에 누가 저보고 떠밀지도 않았고요. 누가 뭘 제안을 하지도 않았고 예.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제 머릿속에서 그려진 그림이었는데 참 혁신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뭐 줄탁동시라고 그러잖아요. 안에서 예. 병아리가 밀고 밖에서는 어미닭이 쪼고 해야 이제 알이 부화한다. 네. 근데 저도 저 나름대로 고군분투를 했고 그 당시 중앙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도 그 비대위에서도 또 그렇게 결정을 해주셔서 그런 기회를 정말 소중하게 얻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관심 지역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하고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총선 2016년에는 경선 없이 전략 공천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때 장제원 의원이 공천 결정에 반발해서 이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었는데 네네. 그때 뭐 결국 또 낙선을 하신 과정 네. 그때 어떠셨습니까? 뭐 선거에 선출한 사람이 결과에 대해서는 할 말 없는 거죠. 뭐 패배자는 말이 없고 제가 부족해서 진 것이고 뭐 무소속 장제원 의원께서 또 훌륭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라고 이제 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당시를 이제 되돌이켜 보면은 그러니까 원외위원장 하는 4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문재인 후보와 맞붙었던 그 선거도 뭐 만만치는 않았었지만 예. 그 이후에 원외위원장으로서 4년을 그 27의 나이에 부산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구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 장제원 의원이라는 당시 지역 토호 현역이 계신 상황에서 당협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여원산악회라는 조직이 그때도 있었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4년을 버텨낸다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고 이제 그 두 번째 선거를 결국은 장제원 의원과 결국은 내전을 이렇게 붙었었는데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아쉬운 점도 많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쉬는 동안 굉장히 복기를 했어요. 뭐가 네. 부족했느냐, 어떻게 하면 좀 발전할 수 있겠느냐. 근데 매번 네. 센 분들하고 한 번은 당 외에서 한 번은 당 내에서 네 정치 구력이 또 그래서 늘어나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 굉장히 체급이 커졌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퀴즈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또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제가 두 번째 선거 다 이제 낙선을 하고 그 이제 후죠. 이제 부산을 떠나왔었을 때였고요. 그 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한 아이 이제 옆에서 자고 있고 이제 뱃속에 애기 있었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뉴스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냥 한없이 울 수밖에 없었던 그 날이 지금도 네, 뭐 가슴 아프게 남아 있고요. 네. 사실 안타깝고 진짜 아리고 막 그런 심정인 거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올해 초에 또 보니까 전당대회 때 안철수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안철수 의원과는 또 어떻게 인연이 닿으신 건가? 두 번째 선거를 그렇게 둘 다 낙선을 하고 굉장히 심신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예.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많이 힘들었어서 좀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들이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예. 장례지도사라는 또 새로운 길을 제가 걷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일단 요청이 있으셨고요. 요청이 있으셨고 또 저 스스로도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때였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정말 이렇게 혀를 내둘게 싫었던 그 정치권의 문화와는 조금은 다른 분이었어요. 안철수 의원은. 네, 그래서 정말 그래도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분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고 지금도 역시 그 기대를 안고 같이 이제 많은 의견을 교류를 하고 또 있습니다. 근데 또 전당대회에서 안 의원이 이제 고배를 마시는 바람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 그럼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고배를 그때 또 마셨는데요.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죠. 네, 굉장히 또 안타깝고 아쉬웠던 점이 많았던 선거였습니다. 네. 네. 요즘 이준석 전 대표랑 안철수 의원 또 신경전이 나름 팽팽한 상황입니다. 뭐 식당 사건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요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당시 저의 정치적 동기기도 해서 여러 시간 오랜 시간 또 같이 봐왔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사석에서 안철수 대표 험담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종종 들어왔던 터라서 알고는 있었는데 요즘 좀 선을 넘었죠. 아무리 저도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사적인 뭐 울분을 토할 수는 있지만 장제원 씨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장제원 씨 좀 조용합시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네. 이건 선을 넘은 것이라 판단합니다. 네. 어쨌든 요즘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이 뭐 사실상 가시화되면서 화제성이 있고 또 뉴스에 상당히 많이 좀 등장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요 신당 창당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뉴스성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 뉴스가 되려면은 항상 가장 새로운 것이면 뉴스가 되죠.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를 보면 가끔 이런 어구를 많이 써요. 이거 제가 여기서 처음 말하는 건데요. 라는 투에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빌미로 어떤 개인 사적인 것에 대한 폭로전을 많이 이어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뉴스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인터뷰들을 또 지켜보면 헤이트 스피치가 많아요. 그러니까 혐오 표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좀 더 화제성을 가지고 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폭로전이라든지 네거티브 헤이트 스피치가 뉴스가 된다는 걸 다른 정치는 모를까요? 기존에 300명 국회의원 중에 모르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해서는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갑내기인 제 시선으로 봐도 굉장히 좀 어리다라고 보여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스스로 자제해 나가는 좀 정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두 분 다 박근혜 퀴즈로 불리고 나이도 같으신데 결은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런 부분에선. 저는 중간에 쉬었죠. 생활 전선에서 있으면서 이준석 대표는 사회생활 한 건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좀 다른 결이 있지 않을까요? 예. 아, 이제부터는 이력서에 이제 실시간으로 쓰여질 현재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부산 출신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동두천 연천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동두천과는 또 어떻게 인연이 닿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장례지도사 활동을 하면서 경기 북부 팀장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경기 북부 담당을 하면서 장례 지도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눌러앉게 됐습니다. 아니 동두천 또 이 연천 부분 지역에. 말씀 들으면서 의아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니 웬 장례 지도사, 정치 활동하셨던 분이 이건 또 어떻게 되신 건지. 네, 그러니까 두 번의 선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후보와의 선거 그리고 장제원 그 당시 의원과의 내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솔직히 많이 뭔가 마음이 힘들었고 그 뒤로는 그러니까 현타가 번아웃이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정치 말고 정치는 너무 저를 소모하는 아웃풋이 너무 많은 일이다 보니까 좀 저를 인풋을 가져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완전 정치랑은 다른 저만의 일을 찾고 싶었는데 그래도 마음 따뜻한 일을 가슴 식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찾다 보니 정말로 감사하게 저에게 장례라는 일이 다가왔고 네. 이 삶과 죽음의 그 현장에서 저 고인분을 모시고 염을 해드리는 과정 속에서 치유를 드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제가 힐링했던 과정이 한 3, 4년 있었습니다. 네. 정치인 중에 장례 지도사 타이틀 갖고 계신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가끔 어떤 분들이 이준석 대표가 택시 운전하듯이 제가 그걸 직업 체험으로 하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인 저의 업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정말 하셨다는 거. 아니 그리고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문자 폭탄 많이 받으셨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동두천 연천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면서 뛰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자가 있을 수 있고 견제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이건 제가 27살 처음 출마할 때도 이 사퇴 종용 같은 협박은 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탁금을 내가 도로 내줄 테니까 너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경우도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망신을 줘버릴 테니까 빨리 가라 경고한다는 류의 어떤 그런 협박인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우를 종종 겪었어가지고 또 이런 일이 있나 정말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다른 여성 젊은 후보들도 이런 일을 겪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이 이런 협박은 분명한 범법 행위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 출마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네. 그거에 대해서 기득권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정말 몰지각한 협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네. 아니 동두천 연천 지역 지금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 맡고 있는 김성원 의원 지역구입니다. 김 의원이 최근에 동두천을 살려내라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던데 이 경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되게 자신 있으십니까? 선의의 경쟁을 저는 얼마든지 전 좋다고 생각하고 지역의 네. 발전에는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제가 그 정도의 견제구가 된다면 또 우리 동두천 연천 지역분들한테 또 긍정적인 면 아니겠습니까? 동두천을 살려내라는 목소리 얼마나든지 저도 더 높이시라고 저도 네. 높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점점 더 강한 분이 되실수록 강한 인물이 이제 러닝메이트가 될수록 저 역시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역도 많이 다니고 계신 거고요. 예, 아침부터 밤까지 제가 아는 행사라고 하는 행사는 다 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아니 그럼 현장에서 김성원 의원 만나기도 하시겠네요. 그럼요. 제가 쫓아가서 90도로 인사드리죠. 지역민들은 뭐라고들 얘기하십니까? 우리 지역분들은 다 좋게 봐주시고 어차피 또 이제 이런 걸 느꼈어요. 당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제 당 정파 싸움이라는 건 중앙에서나 그렇게 이렇게 날 설까. 네. 지역에서는 사실 당 색깔보다는 누가 그래서 돈 가지고 올 거야. 누가 그래서 누가 일 지역을 열심히 할 위해서 거야. 일할 거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정쟁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동두천 연천 지역 가장 큰 현안은 뭔가요? 현안 너무나 많습니다. 동두천 연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미군 이런 거 떠오르시죠? 네. 미군이 평택으로 지금 다 빠져나갔거든요. 근데도 그 미군 공여지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반환되지 못하고 그냥 빈 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그 땅이 무려 동두천의 42% 거의 절반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두천 지역은 이 지역을 땅을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군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네. 그러니까 이 미군 공여제 반환 문제 그리고 GTX-C 노선이 양주에서 멈춰버렸어요. 동두천까지 들어오지가 않아서 점점 저희가 소외되고 있다는 거 인구 절벽 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재생병원이라고 정말 큰 대학병원을 지어놨는데 30년 동안 개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산적해 있는 지역 문제들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지역구 주민들이 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겠네요. 그럼요. 네. 이번에 당 얘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이 지금 많이 어수선해 보입니다.
뭐 2012년 총선 때 맞붙으셨던 장제원 의원이 지금 또 뉴스의 중심에 있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뭐 지도부 또 중진 또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은 험지에 출마하라 수도권에 출마하라 얘기했는데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고 있고 뭐 장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히려 산악회 행사로 새를 과시하고 좀 사실상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제원 의원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히스토리에 의하면 장제원 의원님은 무소속도 불사하실 거다. 예,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사실 인요한 위원장께서 얘기했던 그 중진 험지 출마 예. 이 얘기가 그냥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늘 당에서 모두가 알고 있었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총선이 다가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다 예측했던 것이죠. 예. 그것을 인요한 위원장, 그 혁신위원장의 입을 빌려서 말을 한 것이고 올 것이 온 거죠. 네, 올 것이 온 거죠. 어쩌면 이 중진분들이 아주 아름답게 내가 먼저 불출마할게라는 모양새를 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보니 쫓겨나는 신세처럼 그림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 중대한 어떤 그 요구인 것이고요. 예. 예, 혁신위를 이 안을 받지 않으면 지금의 김기현 체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혁신안을 받아서 이 당이 정말로 쇄신을 한다면 그 공 역시 김기현 대표의 공이 될 것입니다. 장 의원은 절대로 받지 않을 거라고 하셨지만 다른 의원들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직까지는 아무도 응답이 없는데요. 그래도 저는 김기현 대표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것, 할 것은 다 했다라는 메시지를 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김기현 대표랑 인요한 혁신위원장 만난 거 보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그 속내는 좀 편치 않아 보였고 짧은 모두 발언에서도 좀 불꽃이 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아이디어, 의견 이런 단어가 왠지 혁신이 안을 좀 수용하지 않는 듯한 느낌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사실 김기현 대표가 정권을 위임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혁신위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김기현 이꼴 혁신이고 혁신이 이꼴 김기현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준 혁신위원장과 부딪힌다는 것도 지금 어불성설이고 네,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아름다운 퇴장의 모양새를 갖추고 싶어 하는 것도 근데 사실 혁신위 입장에서도 좀 이해는 해줘야 되는 면도 없지 않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이어서 뭐 하여간 지금 아직까지는 없지만 김기현 대표 등을 비롯해서 가능성은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1, 2주 안에 쫓겨날 것이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 얘기해가지고 또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고요. 저도 그렇게 좀 듣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여권 안에서 좀 당내 안에서 도는 이야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다 같이 들어요. 그런데 이 듣는 얘기를 과연 공개석상에서 밖에서 얘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조금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준석 전 대표 스타일이 워낙 이제 본인이 아는 얘기는 일단 제일 먼저 얘기를 질러야 되는 속이 후련한 또 그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지 않아도 당 내에서 이런 얘기는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총선 승리라는 그 대전제 안에서 지금의 이 당이 변하지 않으면은 힘들다. 네, 80석도 힘들다라는 얘기, 그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우리 어느 정도 성적표를 받아봤기 때문에 예. 예, 굉장히 그 위기감이 있는 상황에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비대위 얘기도 나오는 거고 이 혁신이 안이 과연 뭐 공심위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그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요 몇 주간의 그 아젠다 흐름을 보면은 국민의힘 얘기밖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그 사실 아젠다 세팅에서 거의 져버렸다라고 봐도 지금 과언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이 지금 혁신위로서 잡은 이 이니셔티브를 총선 이니셔티브를 어떻게까지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이 나온 메시지들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네. 딸린 것 같아요. 1호 혁신안 당에서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대사면 뭐 예, 징계 본인들은 해제. 받지 않았지만 대사면이 이루어졌고 근데 2호부터 조금 주춤하더니 3호는 거의 말도 없이 지금 지나가 버렸고 예. 4호가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과연 이 안건들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쳐내가느냐, 당이 받아가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비대위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당내에서 이미 얘기가 돌았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 것인가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비대위원장이 누구다까지는 아직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원희룡 장관님 얘기도 나오고 권영세 그 의원님 얘기도 나오고는 하는데 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이 총선의 핵심을 지게 될 것이잖아요. 네. 예. 그랬을 때 각각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정말 지금 이 21대 국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법적인 리스크예요. 이미 지금 야당 대표만 해도 지금 사법적 리스크로 점철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법적 리스크가 만연한 이 21대 국회에서 좀 더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정말 할 건 확실하게 하고 네. 법적인 거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지르는 어떤 그런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용산의 개입설, 네. 윤심의 어떤 그런 목소리가 너무 많이 개입된다는 또 그런 아바타 같은 네. 마이너스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제 일을 잘 처리하고 일타 강사의 이미지가 있어요. 젊은이들한테. 그런 게 플러스이긴 한데 또 이 양평이라는 또 마이너스 네.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금 좀 있는 상황이 아닌가 다 싶습니다.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이렇게 하마평에 오른다. 계속 이름이 돌고 돈다. 네, 이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내년 총선은 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 심판 성격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지율이 곧 성적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38% 정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뭐 양당이 거의 비슷한데 뭐 그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후한 점수는 아니죠. 38점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이 다행이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네. 예. 특히 뭐라 그럴까요? 뭐 태양광 산업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 거꾸로 가고 있었다. 전 정부에서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의 방향을 바로잡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보고요. 특히 요즘 21대 민주당이 다수 횡포로 밀어붙이는 그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밀어붙이는 저 과정을 봤을 때 와. 정권까지 민주당이었으면 이건 정말 아찔하다 싶어요.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도 통과가 안 됐던 법입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면접교섭을 하게 허락해버린다 그러면은 어떤 업체는 5천 개의 하청도 있는 업체가 있는데 네. 그 모든 하청업체에서 원청 보고 면접 교섭을 하자 그렇게 되면 정말 얼마나 이게 혼돈의 카오스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이 노조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골자인데 그것까지 허락해 돼 버리면 기본 민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자체를 거스르는 이건 법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법이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것을 밀어붙이는 면을 봤을 때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줘서 다행이다라는 입장이죠. 근데 지지율이 왜 안 나올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예.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 윤 대통령을 감싸고 있었던 호가호위했던 윤심을 등에 업고 네. 호가호위했던 누군가는 그것을 윤핵관이라 불렀던 그분들이 가장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거쳐지고 네. 22대 국회가 이 21대 최악의 국회를 청산하고 22대 국회는 좀 새로운 모습, 젊고 새롭고 맑은 모습으로 이게 재구성이 된다면 그것은 조금 나아지리라고 저는 밝게 전망을 합니다. 네. MBTI가 보니까 ENFJ, 선도자, 언변 능숙형이시더라고요. 예, 오바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격 특징을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 맞으면 O 아니면 X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을 이끄는 뛰어난 리더십이 있다. 오. 연민과 동정, 이해심이 많다. 오. 다 좋은 말만 있는 것 같아요. 대의 명분, 사회제도에 충실하다. 오. 외교적이고 주변과의 조화 능력이 탁월하다. 너무 다 좋은데 오입니다. 네. 하지만 가끔 타인의 문제나 감정에 지나치게 관여할 때가 많다. 오. 다 오예요. 네, 호감 있는 맞아요. 사람에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편이지만 싫어하는 사람에겐 칼같이 끊는 편이다. X. 전 좀 의심이 많은 편입니다. 네. 이제 또 이 MBTI를 통해서 정치인 손수조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또 생각이나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 면접 저희가 출연하신 분들한테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요즘 국회에 대해서 워낙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22대 국회에 입성을 하신다면 이것만은 내가 꼭 실천을 해보겠다, 지키겠다, 다짐하시는 게 있으신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라디오 시간이 다 돼가네요. 네. 저희가 유튜브 후토크로 이어서 얘기를 이어갈 테니까요. 라디오만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22대 국회에 입성하신다면 어떤 점을 실천하고 싶으신지 개인의 약속, 다짐 이런 거 들어보려고 했는데 라디오 시간하고 걸려서 네. 유튜브로 넘어왔습니다. 뭐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너무너무 많이 염원했던 일들이 많죠. 국회에 들어가면 하고 싶은 일들. 그중에 세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중대 선거구제로 가야 된다고 제가 꾸준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 이 대한민국의 양당제로 인한 폐해가 지금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각 상대 당을 거의 악마화해서 거기서 나오는 반사이익으로 서로의 이득을 취하는 지금 아주 서로 못난이 경쟁하고 있는 그것이 소선거구제의 거대 양당제도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현되기는 어려워졌어요. 예, 이번에도 그렇지 않아도 그 다른 많은 타 당과 같이 정치개혁 2050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네. 뭐 이탄희 의원님이라든지 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 등등 해서 다 모여서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 20년 만에 거의 국민 그 수기 토론을 진행을 했었어요. 예산도 한 예. 11억 들어서 했었는데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응답을 하셨지만 국회가 거기에 응하지 못했죠.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데 이 선거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플레이어 자신 그 국회의원 자신의 이 룰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중대 선거구제를 개편을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네, 예. 본인의 목에 칼을 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게 정말 현역들이 잘하기 힘들어요. 대통령도 언급했던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 야당 대표 또한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 잘 지켜지지 않는데 이 부분은 원외에서 다짐을 했던 만큼 그 멤버들이 진짜 원내에 많이 진출하면은 다시 의기투합해서 네. 이 선거제도를 한번 개편해보는 그런 꿈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상통한 건데 동일 지역 3연임 제안을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물론 오래 하고 잘하시는 분들의 그 능력도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 3연임을 하면서 그 기득권 안에서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도 3년임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동일 지역에서 3연임 초과는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있어요. 부분은 혁신안에도 들어가려고 언급이 됐었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것이 가장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뭐라고 할까 어려운 예민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역인 경우에 외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원내일 때 다짐했던 내용 안에서도 꼭 지키고자 스스로 다짐하는 면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또 첫 번째 거와 일맥상통한데 타 당과의 협치와 교류. 이게 정말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원외일 때부터 많이 서로 교류하고 했던 타 당의 정치인들과 같이 원내에 들어갔을 때 일하는 꿈을 많이 꿉니다. 저는 그렇게 네. 했을 때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서로 라포가 형성된 상황,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에서 원내에서 타 당이라도 교류하는 것은 굉장히 그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너무 아무 신뢰감 없이 그냥 적으로 딱 마주치면 그냥 서로 악마인 줄 알아요. 머리에 뿔난 줄 알고 그렇게 싸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많은 좀 젊은 정치인들이 길러져 온 훈련되어 온 정치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당이든 그게 훈련되어지고 서로 교류했던 정치인들이 젊은 정치인들이 다시 원내에 들어가서 네. 예, 같이 하고자 했던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른 의견이 다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네. 얼마나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시겠어요. 이 세 가지는 제가 좀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들, 청취자들 앞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중간에 잠깐 쉬셨던 기간이 있긴 합니다만 정치에 입문하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예. 여성 정치인으로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내가 해보니까 이런 거 정말 힘들더라. 이런 거 정말 개선됐으면 좋겠다. 느꼈던 점 있으실까요? 너무너무 힘들죠. 여성이라는 것도 버겁고 청년이라는 것도 버겁고 둘 다 어느 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떠올려 보시면 30대 여성 정치인이 없습니다. 사실. 네. 많이 없죠. 특히나 국민의힘 이제 보수 이제 우파 쪽에서는 더더욱 많이 없고요. 예. 그래도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뭐 정의당의 정혜영 의원, 류호정 의원, 예. 용혜인 의원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배지를 달고 계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배지 달기 힘든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제가 느꼈을 때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정치가 60대, 50대, 60대 남성 그리고 법조인 중심의 그 1세계 구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님 아우 하는 문화가 있어요. 예. 근데 뭐 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빠라 합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밤문화, 술 먹는 밤문화 굉장히 저녁자리 많고. 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의원님들 사이에서 그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뭔가 신뢰를 형성하고 서로 우정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네. 그 방법이 너무나 남성 위주의 형님 동생 이 밤문화, 술문화가 있다는 것이 힘들어요. 네. 네. 아 그리고 박근혜 퀴즈로 불리시니까 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연락 주고 받으시는지도 궁금해요. 아니요. 사실 그 뭐 비대위원장 하실 때 대통령 하실 때도 뭐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뭐 다만 이제 행사를 하거나 뭔가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은 저는 너무 눈치 없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건 어떠고 저건 어떠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께서 저렇게 해도 되나 뭐 이런 이제 경우는 있었지만 따로 그렇게 뭐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네. 또 이제 탄핵 이후에 이제 옥중에 계실 때도 편지를 전 여러 번 보냈는데 편지. 제가 그걸 이준석 대표에게 줬는데 왜 배달 사고가 난 건지 어쨌는지 알 아니, 수는 그 없지만 편지를 그쪽에 전달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육아에 또 매달려 있고 막 제가 직접 가거나 하기가 굉장히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육아하실 때여서 친구고 또 자주 또 이렇게 뭐 고민도 나누고 했던 이제 또 친구에게 또 전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배달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연락은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메시지를 예. 많이 드리고 표현을 하고 지내고 했죠. 네. 이준석 신당이 창당을 한다면 국민의힘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지금 12월 27일 디데이가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당은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요즘도 연락 주고 받으세요? 이준석 대표하고도?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조금 결이 달랐던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중간에 또 쉬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뭐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 사이는 아닌데 신당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거 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당제가 굳건한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삼지대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네. 삼지대에 대한 진정성이 있으려면요. 이 선거제 얘기를 꼭 해야만 합니다. 네. 선거제가 바꿔지지 않고서 이 삼지대가 성공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현실을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로 신당과 그 신당도 그냥 그 비례정당이 아니라 수권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가려면 선거제를 건들지 않고서는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서는 힘들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끝으로 청취자들, 국민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21대 국회가 여러분 보시기에 얼마나 많이 답답하고 왜 저 정치는 우리가 걱정을 해줘야 되는 정치인가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21대 국회가 생겨날 때부터 사실 위성정당이란 그런 꼼수로 생겨났었고 그리고 한 정당이 굉장히 거대 그 이제 석을 점유하고 있는 아주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그런 국회였죠. 그래서 이 21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 21대 국회를 청산하고 22대 국회는 좀 더 젊고 좀 더 새롭고 좀 더 협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22대 국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면접 오늘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